자, 5번에 재고자산 감모 손실과 재고자산 평가 손실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재고자산 감모 손실은 어떤 거죠? 장부상의 수량과 실제 수량이 차이가 났을 때 그 수량 부족분에 대한 손실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 감모 손실을 우리가 손실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라고 했을 때 정상적 감모 손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이 감모 손실은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봐서 매출 원가에 가산하고요. 자, 만약에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감모 손실은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라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케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장부상 재고가 100개예요. 자, 근데 실제 재고가 70개밖에 없어요. 보니까. 그러면 30개가 지금 감모 수량이 생긴 겁니다. 자, 근데 30개인데 지금 한 개당 취득원가가 1,000원짜리예요. 그럼 30개가 분실됐고 한 개당 1,000원이니까 우리가 감모 손실은 3만 원이 되겠죠. 그죠? 자, 근데 이 감모 손실 3만 원 중에 60%는 정상적 감모 손실이다라고 가정하게 되면 자, 18,000원만큼은 이건 어쩔 수 없는 정상적 감모 손실로 봐서 매출 원가로 처리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나머지 40% 12,000원은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비정상적으로 지금 발생한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 손실에 대해서는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라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때 재고자산 감모 손실도 이게 정상적으로 재고자산이 감소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타개정 대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전표 입력을 할 때 타개정 대체 적용 코드를 꼭 걸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에 입력할 때는 재고자산 감모 손실은 수동으로 먼저 일반 전표에 분계를 하시고요. 자, 우리가 정상적 감모 손실에 대해서는 어차피 매출원가 처리를 하기 때문에 결산자로 입력해서 기말 실제 금액을 입력해서 정상적 감모 손실에 대한 부분은 매출 원가로 자동으로 생성될 수 있게 처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은 또 이제 프로그램 할 때 그때 또 언급이 될 거니까 우선은 지금은 우리가 이론 정리하는 시점이니까 비정상적 감모 손실은 재고자산 감모 손실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정상적 감모 손실은 매출 원가로 처리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감모 손실과 좀 다르죠. 평가 손실은 재고자산의 가격이 하락해서 발생한 평가 손실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평가 손실은 우리가 관리를 못해서 수량이 없어진 그런 감모 손실하고 좀 다르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사례를 먼저 보고 말씀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당기 11월 10일 날 상품을 10만 원의 현금으로 취득했습니다. 그 차변에 상품이라는 자산의 증가로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단기 말에 결산할 때 보니까 이 상품의 시가가 8만 원으로 하락한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죠. 뭐 물리적으로 손상이 났을 수도 있고 아니면 시장에서의 가치 하락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자, 어쨌든 간에 지금 2만 원만큼의 평가 손실이 났죠. 그러면 그 평가 손실은 우리가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라는 항목으로 해서 매출 원가로 처리하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 하면 이 가치 하락에 대한 것은 영업 활동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발생되는 손실로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 매출 원가에 가산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대변에는 상품이 실제로 없어진 게 아니라 가치가 떨어진 거니까 이때는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으로 해서 해당 재고자산의 차감 계정으로 기록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여러분? 자, 그 다시 위로 가보면 자, 그러니까 평가 손실이라는 것은 가격의 하락으로 인한 손실이다라는 거예요. 감모 손실하고는 좀 다른 거죠. 자, 평가 손실은 영업활동에서 어쩔 수 없이 시장에서 가격 하락으로 발생한 손실이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매출원가에 가산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게 개념을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평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 사유가. 뭐 진짜로 상품이라는 이런 재고자산, 이 재고자산에 손상을 입은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보고기간 말로부터 1년 또는 정상 영업주기 내에 판매되지 않았거나 생산에 투입할 수 없어 장기 체화됐다라는 거죠. 자, 상품이면 이걸 팔아야 되는데 바로 팔 수 없는 상황이거나 원재료면 제품 생산에 투입이 돼야 되는데 투입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장기 체화됐다. 그럼 당연히 가치가 기간이 흘러갈수록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자, 진부화하여 정상적인 판매 시장이 사라지거나 기술 및 시장 여건 등의 변화에 의하여 판매 가치가 하락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완성하거나 판매하는 데 필요한 원가가 상승했다. 이건 이제 제품의 경우겠죠. 제품을 완성하는데 필요한 원가가 상승해서 그것만큼 우리 입장에서는 그 제품을 만드는데 투입되는 원가는 올라가지만 가치는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거죠. 그럼 그만큼의 손실이 지금 발생이 된 거죠. 이런 이유 때문에 평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그러면 이 평가 손실을 우리가 판단을 할 때 기말에 이 재고 자산의 시가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 시가는 손실현 가능 가치로 평가한다라는 거예요. 자, 어떤 가치 여러분? 손실현 가능 가치. 손실현 가능 가치라는 건 뭐냐면 매각을 가정하는 거예요. 매각.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상품이다라고 하면 이 상품을 결산 시점에서 만약에 이걸 매각한다고 했을 때, 이걸 처분한다고 했을 때, 이걸 판다라고 가정했을 때 내가 받을 수 있는 예상 판매 가격에서 예상되는 판매 비용을 뺀 금액. 순수하게 내가 실현될 수 있는 가치가 얼마인지를 평가해 보는 거예요. 이러한 기법으로 재고자산의 가치를 추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재고자산의 시가로 판단하겠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각을 가정했을 때 예상 판매 가액에서 예상 판매 비용을 차감한 순실현 가능 가치다라는 겁니다. 자, 다만 우리가 상품이나 제품이나 이런 재고자산 말고 원재료의 경우에는 원재료는 판매 목적으로 갖고 있는 게 아니죠. 제품 생산에 투입될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순실현 가능 가치로 매각을 가정해서 추정하기가 어렵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 이 원재료의 경우에는 현행 대체 원가를 손실현 가능 가치의 대용치로 본다는 거예요. 현행 대체 원가라는 것은 현재 시점에서 이 원재료를 다시 구입한다고 했을 때의 가치 추정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현행 대체 원가는 구입을 가정하여 다시 현재 시점에서 구입한다고 했을 때의 금액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자, 평가 손실은 우리가 보수적인 관점에서 가격이 저가로 떨어졌을 때만 손실을 인식하고 만약에 상품 같은 재고자산의 가치가 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럼 평가 이익은 인식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저가법이라고 합니다. 저가법. 저가. 가격이 하락했을 때의 손실을 인식하자. 가격이 상승했을 땐 이익을 인식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평가 손실에 대한 개념을 정리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사례에서 10만 원에 취득을 했는데 상품 재고 자산을 기말해 보니까 손실현 가능 가치가 8만 원으로 떨어졌다라고 하게 되면 2만 원만큼을 재고 자산 평가 손실로 매출원가에 가산해서 처리하겠다는 거예요. 자,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매출원가에 가산하고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은 상품의 가치 하락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해당 재고자산의 차감적 평가 계정으로 재무상태표에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대변에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이 2만 원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럼 이 2만 원은 우리가 재무상태표에 상품 바로 밑에 이렇게 재고자산의 상품의 차감적 계정으로 표시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차감적 계정으로 표시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될까요, 여러분? 그래서 10만 원의 상품을 취득했지만 기말 시점에서 평가 충당금으로 같이 하락이 돼서 지금 8만 원이 손실현 가능 가치로 장부 금액에 표시될 수 있도록 저가 평가를 한 겁니다. 이해될까요, 여러분? 자, 근데 만약에 여러분 이제 이론상으로
만약에 이 재고자산이 가치가 하락했던 재고자산이 손실원 가치가 그 다음 연도에 상승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랬을 때는 재고자산 평가 총담금을 환입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주의할 사항이, 자, 예를 들어서 앞 케이스에서 차기 말에 상품의 손실원 가능 가치가 13만 원으로 다시 올랐을 때, 그러면 전년도에 8만 원이니까 13만 원 됐으면 5만 원을 환입할 거냐?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때는 우리가 인식했던 손실 한도 범위 내에서, 여러분 이게 지금 교재에 보면 손실을 인식한다 해야 되는데 환입을 인식한다는 의미예요. 이렇게 환입으로 좀 바꿔주시겠습니까? 자, 우리가 인식했던 손실을 한도로 환입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만약에 8만 원으로 평가해 놨는데 3만 원이 돼서 5만 원이 이익이 났다고 해서 만약에 5만 원을 환입을 인식하게 된다면 저가법의 취지에 맞지 않죠. 자, 만약에 5만 원을 환입하게 되면 우리가 당초에 인식했던 손실 2만 원보다 3만 원을 더 많이 환입하게 되는 거라 이익을 인식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건 저가법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자, 환입이 됐을 때에는 우리가 매출 원가에 가산했던 평가 손실 한도 범위 내에서 환입을 인식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차변의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이라고 해서 대변의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잡고 차변의 재고자산 평가 손실로 해서 매출원가에 가산을 했었잖아요. 이걸 환입하는 거기 때문에 요 환입이라는 계정의 성격은 매출원가를 다시 차변에서 대변으로 차감하는 그런 성질의 계정입니다. 그래서 매출원가에서 차감한다라는 거예요. 매출원가에서 다시 차감한다. 매출원가에 가산했던 것을 환입한 거니까 매출원가에서 차감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평가 손실에 대한 개념을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저가법으로 평가를 이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하는데 이게 항목별 기준으로 평가 손실을 인식할 수도 있고 조별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 이론상 총계 기준으로도 할 수도 있는 건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회계 기준에서는 총계 기준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체 항목별 기준, 조별 기준, 총계 기준이 대체 무슨 말이냐?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케이스를 제가 만들어 봤는데, 자, A 상품과 B 상품이 있어요. 그러면 A 상품의 취득원가는 1,000원이고요. 손실원 가치가 700원이에요. 그러면 얼마가 가치가 떨어졌죠, 여러분? 마이너스 300원이 평가 손실이 났죠. 근데 B 상품은요, 2,000원에 취득을 했는데 손실원 가치가 올랐어요, 연말에. 2,100원으로. 그러면 이게 플러스 100원만큼 이익이 난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우리가 항목별로 A 상품, B 상품 이렇게 항목별, 개별 재고자산의 항목별로 만약에 평가 손실을 인식한다 그러면, 자, 우리가 평가 손실은 저가법이에요. 평가 이익이 난 건 인식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항목별로 하게 되면 요 300원의 평가 손실만 우리가 재고자산 평가 손실 300원, 대변의 재고자산 평가 총담금 300원, 이렇게 300원만 인식하는 게 항목별 기준이에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총계 기준으로 한다는 개념은 뭐냐면 이걸 개별 항목별로 판단하지 않고요. 이 총계를 기준으로 저가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1,000원, 2,000원이면 3,000원에 총 취득을 했고 손실원 가치 700원, 2,100원을 더하면 2,800원이 손실원 가치예요. 그러면 이 총계를 기준으로 만약에 이렇게 손실을 평가해 보면 200원의 평가 손실이 나게 되죠. 총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왜 개별 항목별로 한 것보다 총계 기준으로 한 게 평가 손실이 더 적을까요? 그 이유는, 자, 특정 항목의 평가 이익이 총계의 상세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어느 게 더 손실을 더 많이 인식하는 거죠? 그렇죠. 항목별로 하는 것이 평가 손실을 더 많이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수적 관점에서 항목별 기준으로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항목별 기준이 가장 손실을 많이 인식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총계 기준은 이익이 상쇄될 수 있기 때문에 총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만
유사한 항목끼리 조별로 묶어서 하는 것까지는 허용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하나 항목별로 평가 손실을 이걸 측정한다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조별로 하는 것까지는 유사한 항목끼리 하는 건 인정해 줄게. 하지만 총계 기준은 안 돼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요 저가법을 적용할 때 항목별 기준이 원칙인데 총계 기준은 인정하지 않고 조별까지는 허용을 하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가 평가 손실 그리고 이전에 간모 손실에 대해서 학습을 했고요. 그 다음에 7번째 나오는 것은 재고자산의 타개정 대체입니다. 자, 재고자산의 타개정 대체란 것은 자, 판매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재고자산이 사용 소비되는 경우를 말해요. 예를 들어서 상품을 접대 목적으로 사용했거나 또는 비정상적 간모 손실로 재고자산이 없어졌거나 이런 것들도 타개정 대체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예를 보시면 상품 10만 원의 현금으로 구입을 했어요. 그런데 이 중에 2만 원을 직원 복지 목적으로 소비했대요. 그럼 상품 자산이 없어졌잖아요. 기업 입장에서는. 근데 이건 뭐예요? 매출원가가 아니라. 그렇죠. 복리후생비죠. 자, 만 원은 거래처에 접대 목적으로 사용했대요. 상품 대비는 없어졌죠, 만 원이? 이건 뭐죠? 그렇죠. 기업 업무 추진비죠. 자, 그러면 지금 10만 원에서 2만 원, 3만 원 하게 되면 7만 원이 남았는데 실제 재고가 6만 4천 원이래요. 6천 원이 없어졌어요. 분실된 6천 원은 비정상적 간모 손실이에요. 그럼 그것도 재고자산 간모 손실에서 타기정 대체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프로그램에 입력할 때는 조교에다가 타기정 대체 조교를 반드시 걸어줘야 됩니다. 이건 이제 프로그램 할 때도 나올 거니까 그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재고자산의 분류와 공시에 대해서 기업회계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히 좀 보시면 자, 재고자산은 총액으로 보고하거나 상품, 제품, 제공품, 원재료, 소모품 등으로 분류하여 재무상태표에 표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비스업의 재고는 제공품으로 분류할 수 있다. 서비스업인데 선생님 왜 제공품이 있나요? 라고 하겠지만 자, 서비스업에서도 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투입된 원가가 있을 거예요. 그 제공품으로 분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꼭 해야 된다라는 건 아니죠. 회계 기준에서는 이렇게 분류할 수도 있다. 자, 재고자산과 관련된 다음의 사항은 재무제표의 주석으로 별지에다가 설명을 해주라는 겁니다. 자, 재고자산 원가 결정 방법이 어떤 방법인지, 재고자산을 총액으로 보고한 경우에 그 내용에 대해서, 또 저가법 적용 기준과 평가 내용에 대해서도 또 주석으로 알려주셔야 되겠고요. 혹시라도 담보로 제공한 재고자산이 있다 그러면 그 종류와 금액에 대해서도 정보 이용자들에게 주석으로 설명을 해주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은 후입선출법을 사용하여 재고자산의 원가를 결정한 경우에는 재무상태표의 가액과 선입선출법 또는 평균법의 저가법을 적용하여 계산한 재고자산 평가액과의 차이를 주석으로 좀 알 수 있게끔 알려주라는 얘기입니다. 뭐 이렇게 지엽적인 것까지 묻지는 않을 건데 한번 가볍게 보시죠. 자, 근데 3번이 좀 말이 좀 어렵습니다. 후입선출법을 사용하여 재고자산의 원가를 결정할 때 기초재고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된 경우, 기초재고 청산을 한 경우에는 판매된 기초재고자산의 수량의 당 회계기간 중에 평균 취득단가를 곱한 금액과 판매된 기초재고자산의 장부상의 원가의 차액을 주석으로 좀 알려주래요.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잘 와닿지 않죠? 이런 지엽적인 회계 기준의 내용까지 언급될 확률은 거의 없지만 한번 가볍게 좀 보시면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개념을 좀 생각해 볼 것은 기초재고 청산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사례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 사례는 책이 없는데 한번 여러분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제가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자, 후입선출법으로 우리가 원가 배분을 한다라고 했을 때 자, 기초재고에 한계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2000년에 구입한 거여서 단가가 100원밖에 안 돼요. 괜찮으세요? 후입선출법이 뭐죠, 여러분? 나중에 들어온 게 먼저 팔린 거죠. 그러니까
기말재고가 기초재고보다 항상 많다 보니까 이 기초재고는 옛날에 2000년에 구입했던 아주 낮은 단가의 재고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후입선출법은 나중에 들어온 것부터 팔리는 거니까 이 매입한 거를 매출원가로 계속 인식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 매입을 2025년도에 한 개를 했는데 지금 25년이나 지났으니까 물가가 많이 올라서 동일한 물건이지만 지금 2,000원에 매입을 했다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이 두 개 중에 한 개만 올해 팔았다라고 하게 되면 후입선출법이니까 요 2,000원이 매출원가로 비용화가 되겠죠. 괜찮으세요? 근데 이거를 이 한 개를 10,000원에 매출했다라고 하게 되면 8,000원에 이익이 날 겁니다. 맞죠? 그리고 여전히 이 한 개는 2000년에 구입했던 100원짜리로 기말에 남아 있겠죠. 이렇게 계속 돼 왔을 거예요. 그런데 기초재고 청산이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자, 만약에 이 두 개를 다 팔았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즉 기초재고가 팔려 나갔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한 개당 10,000원씩 파는 거니까 매출이 20,000원이 발생됩니다. 그런데 그럼 매출원가가 4,000원이 발생돼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매출원가가 2,100원밖에 기록이 안 돼요. 왜 그렇죠? 이 두 개 중에 한 개는 2000년도에 구입된 아주 낮은 단가의 100원의 단가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매출원가가 굉장히 적게 기록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익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에 이렇게 기초재고 자산을 이렇게 청산했다고 한다면 옛날에 물가가 상승한다고 했을 때 옛날에 낮게 구입한 이 금액이 비용화 되기 때문에 이익이 커지게 됩니다. 기초재고 자산을 청산했을 때, 기초재고 자산을 청산했다면 그러면 세금을 엄청 많이 내겠죠. 이게 자발적으로 기업이 청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봤을 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회계 기준에서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기초재고자산 청산을 한 경우에는 판매된 기초재고자산 요 지금 100원짜리 있잖아요. 그죠? 이 100원에 대한 것에 대해서 이 평균 취득단가 뭐 지금 평균적으로 2,000원에 지금 매입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 금액가의 차익을 좀 정보 이용자한테 알려줘서 이런 특이사항이 있다는 걸 주석으로 공시를 하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뭐 이렇게 지엽적인 내용까지 언급되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 내용인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사례를 만들어 본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기초재고 청산이라는 개념이 있을 수 있겠구나. 후입선출법은 그런 생각을 한번 하고 넘어가시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재고재산 관련해서 매출 총 이익률과 원가율과의 관계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하나의 주제로 좀 따로 빼놨는데, 자, 이게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 매출 총 이익률과 우리가 원가율 간의 관계를 정확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문제가 아주 어렵게 나오면 이 개념을 알아야지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매출 총 이익률이라는 것은 매출액에서 매출 총 이익이 차지하는 비율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 내가 상품을 80원에 구입해서 100원에 판매했다라고 하게 되면 매출 총 이익률은 얼마가 될까요? 자, 내가 지금 80원에 구입해서 100원에 팔았다 그러면 매출 총 이익은 자, 결국에 매출액이 지금 80원에 구입해서 100원에 팔았으니까 매출액이 100원이고요. 자, 매출 총 이익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100원에서 80원을 빼면 매출 총 이익이 20원이죠. 그러면 100원에서 20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20%예요. 이거를 매출 총 이익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원가율은 어떨까요? 자, 매출액이 100원인데 원가는 80원이잖아요. 그러면 원가는 비율이 80%다 괜찮을까요? 그럼 결국에는 이 내용을 보니까 매출 총 이익률과 원가율을 더하면 결국에는 100%가 되는 거죠.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1 마이너스 매출 총 이익률은 원가율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런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자,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25년도의 매출 원가 및 기말장부 금액 감모 손실을 계산해라.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문제 보니까 기초 재고자산이 10만 원. 자, 올해 매입한 재고자산이 65만 원. 자, 기말 실질 재고가 13만 원이래요. 자, 감모 손실한 것은 장부상의 기말 재고 금액을 알아야 되죠. 근데 기말 재고 금액이 안 나오고 실제 금액이 나왔어요. 그럼 기말 재고 금액을 구해야 되는데 뜬금없이 올해 매출액이 80만 원이고 뜬금없이 매출 총 이익률이 25%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자, 매출 총 이익률이 25%면 매출 원가율은 몇 퍼센트죠? 1에서 25% 빼면 그렇죠. 75%가 원가율이에요. 그럼 우리 매출 원가를 구할 수가 있죠?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 매출액 80만 원에서 매출액 80만 원에서 원가율 몇 퍼센트? 75%를 곱하면 자, 계산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가 나오시나요? 자, 계산기 한번 눌러볼까요? 계산기 눌러보면 80만 원에 75% 하게 되면 60만 원이 매출 원가가 되는 거 맞죠? 60만 원이 매출 원가 맞죠? 자, 우리가 매출 원가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초 재고에서 단기 매입한 거를 더하고 그렇죠? 기말 재고를 빼면 매출 원가예요. 그러면 기초 재고 10만 원에서 매입한 거 65만 원 더하고 매출 원가를 빼면 나머진 기말 재고겠죠, 거꾸로.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럼 기말 잔고 금액도 구할 수 있죠.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 집중해봐요. 자, 기초 재고 10만 원에서 더하기 단기 매입한 재고 자산이 65만 원이죠? 그럼 매출 원가 60만 원을 빼게 되면 이 금액이 뭐예요? 그렇죠. 기말의 장부 금액이 되는 거예요. 그럼 75만 원에서 60만 원을 빼면 얼마예요, 여러분? 15만 원이 기말에 남아있는 재고 자산의 장부 금액입니다. 자, 감모 손실을 구하래요. 자, 기말에 남아있는 재고 금액이 15만 원인데 실제 창고에 실제 재고를 보니까 13만 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얼마만큼 없어진 거예요? 2만 원만큼 없어졌죠? 이 2만 원이 뭐예요? 감모 손실이죠. 이해될까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2만 원이 감모 손실이다. 해답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 매출 총 이익률과 원가율의 개념을 모르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걸 제가 왜 따로 이렇게 빼놨는지 이렇게 해서 반드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합 케이스 문제인데요. 이거는 다음 강에서 같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